오늘 도착한 사연은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시골 마을에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다가 중간중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지막에는 통쾌함과 감동이 뒤섞여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평생 한복집을 운영하며 5자녀를 키워낸 주인공.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가게와 땅을 나눠달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에 전부 나눠줬더니 돌아온 건 요양원행 통보와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그런데 모두가 할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60년 전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상자 하나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 먹은 할머니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시집 온 게 20살이었으니까 벌써 61년을 이 마을에서 보낸 셈이죠. 석 달 전 저는 6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낳고 키운 5자식들 손에요.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이불 한 채,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빛바랜 사진첩 하나와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큰아들이 제 짐을 차 트렁크에 싣더니 이러더군요. 어머니, 요양원이 생각보다 시설이 좋대요. 거기 가시면 밥도 3끼 다 나오고 친구분들도 많대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61년 전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심어주신 매화나무가 아직도 서 있더라고요. 봄이면 하얀 꽃이 피어서 온 마당의 향기가 진동하던 그 나무. 저 매화나무 이제 누가 돌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저는 문득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를 떠올렸어요. 6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물려주신 거였거든요. 며느리야,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함부로 열지 말고 정말 힘들 때 열어보거라.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궁금하면서도 시어머니 유언이라 함부로 못 열었어요. 그러다 60년 세월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상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을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6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해방 1년 전이었죠. 아버지는 일본군에 끌려가셨다가 해방 후에 돌아오셨는데 한쪽 다리를 잃고 오셨어요. 전쟁터에서 다치신 거였죠. 어머니 혼자 농사 지으며 저희 남매 6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넷째 딸이었어요. 시골에서 넷째 딸이 뭡니까?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동생들 돌보는 일손이죠. 학교는 국민학교만 겨우 마쳤어요. 중학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라. 그 말이 서럽고 억울했지만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별 수 없었어요. 15살부터는 남의 집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동네 아낙네들이 옷수선을 맡기곤 했거든요. 품삯을 받아서 집안 살림에 보탰죠. 그러다 20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분이야, 너 시집 가야겠다. 시집이요? 저요? 응. 안동 읍내에 안동한복이라고 한복집 있지? 거기 아들이 장가 못 갔는데 너 보고 싶다네. 한복집이요? 그래. 거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내 바느질 솜씨 소문 듣고 찾아오셨어.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그게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함이 김순덕 여사님. 안동에서 안동한복이라는 한복집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 안동한복은 제법 이름 있는 가게였습니다. 경상북도 일대에서 홀레복 맞추러 오는 손님이 줄을 섰거든요.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분이니? 네, 안녕하세요.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들었다.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저는 마침 짚고 있던 저고리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환갑 때 입으시라고 만들던 거였죠. 시어머니가 저고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솜씨가 야무지구나. 마음에 든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랑 선 한번 봐라.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선을 봤습니다. 안동 읍내 다방에서요. 제 남편 되는 사람 박종태 씨였습니다. 24살 청년이었는데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부드러웠어요. 말은 별로 없고 수줍어하던 게 기억나요. 저는 한복 만드는 것밖에 몰라요. 괜찮겠어요? 그이가 고개 숙이고 묻더라고요. 저도 바느질밖에 몰라요. 같이 하면 되죠 뭐. 그 말이 제 대답이었어요. 한 달 뒤에 결혼했습니다. 혼수라고 해봤자 이불 한 채랑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고 예식은 한복집 뒷마당에서 국수 한 그릇 돌리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님. 이리 와봐라. 줄 게 있다. 시어머니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손바닥 2개 크기쯤 되는 작은 상자였는데 나무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물건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시증 조어머니 되시는 분이 물려주신 거다. 뭐가 들어있어요? 나도 몰라. 네, 나도 안 열어봤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정말 힘들 때, 살 길이 막막할 때 열어보라고. 그때가 아니면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안 힘드셨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 근데 아직 살 길이 막막한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안 열었지. 이제 내가 가져라. 우리 집안 맏며느리니까. 혹시 나중에 정말 힘들면 열어봐. 그때가 아니면 열지 말고.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죠.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거워요? 몰라. 나도 궁금했는데 시어머니 유언이라 함부로 못 열었다. 네, 알겠어요. 잘 간수할게요. 그날 저는 상자를 장롱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궁금했지만 시어머니 말씀이니까 함부로 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혼 첫 해는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복집 일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청소하고 6시부터 바느질 시작하고 손님 오면 치수 재고 저녁에는 다림질하고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엄격한 분이셨어요. 며느리야, 이 박음질 봐라. 땀이 고르지 않잖아. 다시 해. 네, 어머님. 한복은 정성이다. 대충 하면 손님이 다 안다. 네, 알겠어요.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럽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어머니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한복은 정성이에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야 제대로 된 옷이 나오죠.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동네방네 떡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이을 손자가 태어났다. 이름은 시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동호. 동쪽의 큰 바다처럼 크게 자라라는 뜻이래요. 저는 아기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작은 게 내 뱃속에서 나왔다니. 세상에서 제일 신기하고 제일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출산 후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복집 일이 밀려 있었거든요. 산후 2주 만에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기 전 물리면서 바느질하고 손님 오면 아기 업고 치수 재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근데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2년 뒤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또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동민. 3년 뒤에 셋째, 또 아들. 동준. 2년 뒤에 넷째,
드디어 딸이었어요. 동숙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막내, 또 아들, 동혁. 12년 동안 5을 낳았습니다.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도 한복집 일은 쉴 수가 없었어요. 등에 애 업고 바느질하고 젖 먹이면서 옷감 자르고 어떤 날은 손님한테 치수 재다가 엎인 아이가 울어서 그 자리에서 젖을 물린 적도 있어요. 손님이 민망해 하셔서 저도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 괜찮아요, 사장님. 애 키우는 게 그렇죠 뭐. 그 손님이 이해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연로해지셨어요. 제가 35 되던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오른쪽 몸을 못 쓰시게 됐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가게는 내가 맡아야겠다. 어머님, 제가요? 그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해. 갑자기 한복집 사장이 됐습니다. 떨렸어요. 시어머니 밑에서 15년을 배웠지만 막상 제가 다 책임지려니까 무서웠거든요. 어머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 솜씨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는 할 수 있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 해부터 제가 안동한복의 실질적인 사장이 됐어요. 남편은 주로 배달이랑 가게 관리를 맡았고 바느질은 제가 도맡았습니다. 직원도 2명 뒀어요. 저 혼자서는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복집이 잘 됐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한복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안동한복 사장님 손 거치면 옷이 달라요. 바느질이 어찌나 곱던지. 거기서 홀레복 맞추면 시집 잘 간대.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예약이 3개월치씩 밀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바느질만 했습니다. 손가락이 굽고 허리가 휘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부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0 되던 해 가게 건물을 샀어요. 그동안은 새 들어 있었는데 건물제 매입한 거죠.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쓰러지신 지 5년 만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님. 고마웠다.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와줘서.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상자 말이다. 내가 줬던 거. 네, 아직 갖고 있어요. 열지 마라. 아직은. 정말 막막할 때, 살 길이 없을 때 열어. 그때까지 꼭 참아라. 알았지? 네, 어머님.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들듯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그 상자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열어볼까? 손이 근질근질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유언이니까요. 아직은 살 길이 막막한 게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큰아들 동우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안동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뭐? 진짜? 서울대라니. 우리 집안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습니다. 동호 등록금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내 새끼가 대학 가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둘째 동민이는 장사 쪽에 소질이 있었어요. 대학은 안 가고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동에서 작은 옷가게를 열었는데 제법 잘 됐어요. 엄마, 나 이번 달 매출 1,000만 원 넘었어. 장하다, 우리 동민이. 셋째 동준이는 성격이 조용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27에 군청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공무원 됐어. 아이고, 우리 동준이 고생했네. 공무원이면 평생 밥벌이 걱정 없다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넷째 동숙이는 딸이라 특히 예뻤어요. 근데 공부보다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엄마, 나도 한복 배울래. 진짜? 너도 바느질 할 거야? 응.
엄마 옆에서 일하고 싶어. 동숙이가 한복집을 이어받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동숙이한테 제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줬습니다. 옷감 고르는 법, 치수 재는 법, 바느질하는 법, 다림질하는 법.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막내 동혁이는 막둥이라 응석바지로 컸어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사고도 좀 치고 고등학교 때 몇 번 학교에서 불려간 적도 있어요. 동혁이 어머니시죠? 동혁이가 친구랑 싸워서요. 아이고, 제가 잘 타이를게요. 죄송합니다. 속썩이는 막내였지만 그래도 막둥이라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5을 다 키워내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한복집은 안동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대구, 부산에서도 손님이 왔어요. 안동 한복에서 홀레복 맞추면 100년애로 한대. 사장님 손 거치면 복이 들어온대. 미신 같은 소문이었지만 덕분에 장사가 잘 됐어요. 건물도 하나 더 샀습니다. 가게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세를 놓으니까 월세가 짭짤하게 들어왔죠. 땅도 샀어요. 안동 외곽에 논 2,000평, 밭 1,000평을 매입했습니다. 농사는 안 짓고 그냥 묵혀뒀어요. 나중에 값이 오르면 팔려고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 정리하면 한복집 건물, 옆 건물, 논밭 합쳐서 시세로 한 25억 정도 됐을 겁니다. 국민학교만 나온 시골 여자가 바느질 하나로 25억을 모은 거예요. 제가 봐도 대단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 저는 아낌없이 해줬어요. 큰아들 동호가 32에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 전세금 3억을 보태줬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됐어. 네가 서울서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해서 그래. 큰 며느리 미선 씨는 서울 출신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처신사가 아주 반듯했어요. 어머님, 동호 씨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요. 저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 동호가 좋은 여자 만났구나. 둘째 동민이가 30에 결혼할 때 가게 확장 자금으로 2억을 보태줬어요. 엄마 고마워. 이 돈으로 가게 크게 키울게. 그래, 열심히 해라. 둘째 며느리 정은 씨는 같은 장사꾼 집안 딸이었어요. 씩씩하고 야무진 여자였습니다. 셋째 동준이가 31에 결혼할 때 안동에 전셋집 자금으로 1억 5천을 보태줬어요. 엄마, 공무원 월급이 짜서 저축을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네가 공무원 되느라 고생했으니까. 셋째 며느리 수진 씨는 조용하고 얌전한 여자였어요. 동준이랑 잘 어울렸습니다. 넷째 동숙이가 29에 결혼할 때 한복집 2호점 창업 자금으로 2억을 줬어요. 엄마, 나 대구에 2호점 낼게. 엄마가 가르쳐준 솜씨로 잘해볼게. 그래, 열심히 해라. 우리 동숙이 믿는다. 동숙이 남편 상우 씨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동숙이 사업 잘 도와줄 것 같았습니다. 막내 동혁이가 33에 결혼할 때 사업 자금으로 2억을 줬어요. 엄마, 나 치킨집 할 거야. 요즘 치킨이 대세래. 치킨집? 장사해본 적도 없으면서 형들한테 배우면 되지. 걱정 마, 잘할게. 막내 며느리 유진 씨는 예쁘장하고 말을 야무지게 하는 여자였어요. 어머님, 저 동혁 씨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자식 5 다 결혼시키고 나니 어느덧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남편이랑 단둘이 지내게 됐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이네. 그러게요. 갑자기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쓸쓸하지? 조금요.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 편하게 살면 되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이 지나고 남편이랑 단둘이 차분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낮에는 가게 일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TV 보며 수다 떨고 한복집은 딸 동숙이한테 점점 넘기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어.
내가 할게. 그래, 고맙다. 가게 일을 줄이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이랑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부산 해운대도 가고,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노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평생 살면 좋겠다. 나도. 이제 고생 끝났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72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현관에서 그대로 픽 넘어지시더라고요. 여보, 여보.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수술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제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가까스로 제 손을 잡으며 이러셨어요. 분이야, 고마웠어. 평생. 여보, 무슨 소리야. 수술 잘 되면 또 여행 가자고 했잖아. 미안해. 먼저 가게 생겼어. 여보, 아이들한테 잘해. 그리고 행복해야 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52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이 비어 있고 밥 먹을 때 맞은편이 비어 있고 여보, 밥 먹어요. 습관처럼 말을 걸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49제까지 지내고 나니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동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제 재산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재산? 무슨 재산? 아버지 명의로 된 것도 있고 엄마 명의로 된 것도 있잖아요. 정리해야죠.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 엄마, 빨리 정리해야 해요. 상속세 때문에요. 둘째 동민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상속세가 어마어마해요. 빨리 증여하셔야 세금 아껴요. 셋째 동준이도 말했어요. 저도 상속세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미리 나눠주시는 게 절세에 유리해요. 넷째 동숙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막내 동혁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라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49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가 나오다니. 서운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내가 죽으면 어차피 쟤들 건데 미리 주면 어떻고 나중에 주면 어떻겠나 싶었어요. 알았다. 나눠줄게. 며칠 뒤에 법무사를 불러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복집 건물은 딸 동숙이한테 줬어요. 동숙이가 가게를 물려받았으니까 건물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에 있는 3층 건물은 큰아들 동우한테 줬습니다. 월세 받으면 노후 자금 되라고요. 논 2,000평은 셋째 동준이한테 줬어요. 공무원이라 월급이 적으니까 나중에 팔아서 목돈 만들라고요. 밭 1,000평은 둘째 동민이한테 줬습니다. 장사 미천 보태라고요. 막내 동혁이한테는 현금 3억을 줬어요. 치킨집이 잘 안 된다고 하길래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요. 저는 2층 살림집만 제 명의로 남겨뒀습니다. 살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통장에 있던 현금 2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어요. 자식들이 각서를 썼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드리고 병원비와 간병비는 5남매가 균등 부담한다. 큰아들 동우가 대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것들인데 설마 어미를 버리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처음 2~3달은 괜찮았어요. 생활비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자식들이 가끔 전화도 했습니다. 엄마, 밥은 잘 드세요?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역시 내 자식들이야. 그런데 넉 달째부터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밀렸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동호야,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왔던데? 아, 엄마.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 달에 같이 보낼게요. 그래, 알았다. 다음 달에도 안 왔습니다. 둘째한테 전화했어요. 동민아, 생활비 좀. 엄마, 나도 가게가 요즘 안 돼요.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셋째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준아, 형들이 다 바쁘다는데 너라도. 엄마, 저도 애들 학원비 내느라 빠듯해요. 죄송해요. 넷째한테 전화했어요. 동수가 너라도. 엄마, 나도 가게가 요즘 힘들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미안해. 막내한테 전화했습니다. 동혁아, 형들이랑 누나가 다 안 된다는데. 엄마, 저도요. 치킨집 접었어요. 빚만 남았어요. 전화만 하면 다들 바쁘다, 힘들다, 다음에. 그러더니 아예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신호만 가고 끊기고 문자는 익십.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생 키워서 다 줬더니 이게 뭐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다들 제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 자식들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형편 나아지면 보내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1년을 버텼습니다. 생활비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1년에 두세 번, 그것도 20만 원, 30만 원씩 찔끔찔끔. 저는 노후자금 2억에서 조금씩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공과금, 생활비. 혼자 사니까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나갔어요. 1년이면 1,800만 원.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1억 5천만 원쯤 남았어요. 그때부터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 과일 대신 김치. 외출도 줄였어요. 버스비도 아까웠거든요. 한복집에 가끔 들르곤 했는데 딸 동숙이가 점점 불편해하더라고요. 엄마, 왜 또 왔어?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엄마, 나 바빠. 손님 많아. 그래, 알았어. 그럼 갈게. 딸한테까지 눈치를 봐야 하다니. 서러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남았어요. 그때쯤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허리도 굽기 시작했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한 번은 장 보러 시장에 갔다가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적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어르신, 영양실조예요. 제대로 못 드셨죠? 네, 요즘 입맛이 없어서.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식들한테 연락하기 싫었어요. 연락해봤자 안 올 거 아니까.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거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가 떠올랐어요. 60년 전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 정말 힘들 때, 살 길이 막막할 때 열어보라고 하셨던.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돈도 떨어져가고 몸도 망가지고 살 길이 막막한 게 지금 아니면 언제야? 저는 비틀비틀 일어나서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열어보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 작은 주머니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편지 한 통. 먼저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체였어요. 이 상자를 열었다면 지금 많이 힘든 거겠지. 괜찮아. 다 잘 될 거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널 도와줄 거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다. 함부로 남한테 말하지 말고 현명하게 써라. 그리고 기억해라.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 없으면 못 산다.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는지 잘 봐라. 그게 진짜 가족이다.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남기셨다니 마치 지금 제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종이 뭉치를 펼쳐봤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경상북도 안동시 면리산 45번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왔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10만 제곱미터면 약 3만 평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소유자 이름을 봤습니다. 박종태.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상속인 박분희.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3만 평짜리 땅이 제 명의라니? 그 밑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광업권 설정 계약서. 읽어봤습니다. 그 땅 밑에 규석이라는 광물이 있어서 채굴권을 설정해뒀다는 내용이었어요. 규석이 뭔지 몰라서 나중에 찾아봤는데 반도체 만들 때 쓰는 중요한 원료래요. 작은 주머니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금덩이가 들어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금덩이 5개. 무게를 재보니까 한 개에 500g쯤 되더라고요. 5개면 2.5kg. 금 시세를 찾아보니까 1g에 8만 원쯤 하더라고요. 2,500g이면 2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안동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한테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르신, 이 서류가 진짜예요? 그런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뚝딱뚝딱 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르신, 이 땅 진짜 있어요. 명의도 어르신 앞으로 되어 있고요. 진짜요? 네. 근데 이 땅이 엄청난 곳이에요. 어떻게요? 여기가 지금 신규석 광산 개발 예정지예요. 정부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하려고 여기 규석 개발하려는 거 아세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 땅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대충 알아봤는데요. 변호사가 숫자를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의자를 부여잡았어요. 500억이요? 네, 최소 그 정도요. 광업권까지 합치면 700억도 가능해요. 500억? 아니, 700억.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이 금덩이요. 이것도 진짜 순금이에요. 시세로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이요? 네. 금덩이까지 합치면 거의 50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법률사무소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시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겨놨을까? 남편은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라.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증 조어머니 때부터 있던 땅인 거구나. 아마 일제강점기 때 몰래 사둔 땅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일본 놈들한테 빼앗길까봐 숨겨놨겠지. 그리고 대대로 맏며느리한테만 물려준 거고요. 남편이 왜 말 안 했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남편도 몰랐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몰래 주신 거니까. 아니면 알았어도 함부로 말 못했겠지. 정말 힘들 때 열어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500억?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지? 자식들한테 알려야 하나? 3년 전에 재산 나눠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뭐라고 했죠?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생활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받을 때 뭐라고 했죠? 저희도 빠듯해요. 병원에서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안 온 거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쟤들한테 또 줘야 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건 안 줄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다음 주에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셨어요? 네.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재산을 자식들한테 안 주고 싶어요.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안 주기는 어려워요. 유류분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안 주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자녀들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 재산을 미리 신탁에 넣어두시면 어르신 뜻대로 상속할 수 있어요. 유류분 침해 문제는 있지만 최소한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르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어르신, 그럼 재산을 누구한테 주실 건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안 줄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문득 시어머니 편지가 떠올랐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는지 잘 봐라. 그게 진짜 가족이다.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지? 자식들은 없었어요. 병원에서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안 왔고 굶주려도 밥 한 끼 안 줬고. 근데 누가 있었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웃집 순이 아주머니. 저보다 10살 어린데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사는 분이에요. 제가 쓰러졌을 때 119 불러준 게 순이 아주머니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죽 끓여다 준 것도 순이 아주머니였고요. 언니 밥 먹었어요? 아니, 아직. 이거 끓여왔어요. 드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순이 아주머니는 돈이 없어요. 남편 빚 갚느라 평생 고생했고 지금도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살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네. 이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쓰고 싶어요. 얼마나요? 대부분이요. 변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르신, 500억을 기부하신다고요? 네. 저한테는 노후자금 조금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기부할 거예요. 가족분들한테는요? 줄 거예요. 조금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한테 잘하면 줄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줘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어르신 현명하시네요. 저는 신탁 계약을 했습니다. 500억 중에서 100억은 제 노후자금으로 남겨뒀어요. 남은 400억은 신탁에 넣어서 제가 죽으면 제 뜻대로만 상속되게 해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계획이에요. 홀로 사는 노인, 어려운 이웃, 장학금 지원. 그런데 쓰이게요. 자식들한테는 조건부로 남겨뒀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잘하면 각자 10억씩 줄 거예요. 안 그러면 한 푼도 안 줄 거고요. 금덩이 2억은 현금화해서 당장 쓸 돈으로 빼뒀습니다. 순이 아주머니한테는 몰래 1억을 줄 생각이에요.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편하게 살라고요. 절차를 다 끝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거라는 거. 일단은 숨기기로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석 달 전 일이 터졌습니다. 정부에서 규석 광산 개발 관련 공고가 났어요. 그 땅이 국가 주요 광물 자원 개발지로 지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경북 안동의 국내 최대 규석 광산 개발. 500억 원 규모 보상 예정. 그 뉴스를 자식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 소유자가 박분이라고 나온 거예요. 저예요. 큰아들 동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지, 왜? 엄마, 방금 뉴스 봤어. 규석 광산. 엄마 이름이 나왔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엄마, 이게 뭐야? 500억이래. 500억?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떡하지? 들켰네. 그날 저녁 자식들 5이 다 몰려왔습니다. 큰아들 동호, 둘째 동민, 셋째 동준, 딸 동숙, 막내 동혁, 며느리들까지 다 왔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큰아들이 다그쳤습니다. 500억짜리 땅이 있는 걸 왜 숨겼어요? 숨긴 거 아니야. 나도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요? 언제요? 3달 전쯤. 3달 전. 3달 동안 숨긴 거잖아요. 둘째 동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 땅 우리한테도 상속되는 거 맞죠? 명예 정리해야죠. 명예 정리? 응.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랑 우리가 나눠 갖는 거잖아. 저는 자식들을 쳐다봤습니다. 3년 전에 재산 다 나눠줬을 때 뭐라고 했죠?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생활비 안 주고 전화 안 받을 때 뭐라고 했죠? 저희도 빠듯해요.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누가 왔죠? 아무도 안 왔어요. 저는 굶주리고 아파도 혼자 버텼어요. 근데 500억 생기니까 3년 만에 다 몰려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한테 줄 생각 없다. 뭐요? 자식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줄 생각 없다고 했어. 엄마.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자식? 3년 동안 생활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병원에서 쓰러져도 안 온 것들이 무슨 자식이야? 그건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워서? 내가 줬던 재산은 다 어디 갔는데? 저는 쌓아뒀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동호야, 내가 준 건물 월세 받아서 뭐 했니? 나한테 50만 원도 아까웠어? 동민아, 내가 준 밥 팔았다며? 그 돈 다 어디 썼어? 동준아, 공무원이면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 왜 생활비 못 줬어? 동수가 한복집 잘 되잖아. 친정 엄마한테 밥 한 끼 사준 적 있어? 동혁아, 내가 준 3억으로 치킨집 망하고 뭐 했어?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00억 생기니까 3년 만에 다 몰려왔지? 돈 냄새 맡고 온 거지? 큰 며느리 미선 씨가 나섰어요. 어머님, 그래도 법적으로는 저희한테 상속권이 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유류분?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미 다 정리해놨어. 정리라뇨? 신탁 걸어놨어. 내가 죽어도 내 뜻대로만 상속돼. 뭐라고요? 며느리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500억을 자식들한테 안 주시겠다고요? 응, 안 줄 거야. 대부분은 기부할 거야. 기부요? 그래.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 돕는 데 쓸 거야.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데 쓸 거야. 자식들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500억을 기부요. 응. 그래도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시면. 한 푼도 안 주는 거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건부로 남겨뒀어.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잘하면 각자 10억씩 줄 거야. 10억이요? 응. 5명이니까 50억. 나머지 450억은 기부야. 근데 조건 못 지키면? 안 줘. 한 푼도. 자식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간단해. 매달 한 번씩 찾아와.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그리고 명절에는 꼭 와. 생일에도 와. 3년 동안 그거 지키면 각자 10억씩 줄게. 못 지키면 그 사람 몫은 기부야. 알았지? 자식들이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3년이요? 응. 3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한테 안 온 시간이 3년이었잖아. 그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이제 너희들이 3년 동안 나한테 잘해봐. 그러면 줄게. 큰아들 동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매달 오고 매주 전화하면 진짜 10억씩 주시는 거예요? 응. 약속해.
대신 조건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제외야. 한 번만 어겨도 끝이야.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좋아.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날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달, 자식들이 다 왔습니다. 큰아들 동우가 제일 먼저 왔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먹었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 어색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둘째 동민이도 왔어요. 엄마, 오랜만이야. 건강해? 그럭저럭. 셋째 동준이도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많이 야위셨네요. 밥을 잘 못 먹어서 제가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딸 동숙이도 왔어요. 엄마, 나야. 동숙이 왔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막내 동혁이도 왔습니다. 엄마, 동혁이 오랜만이다. 엄마, 나 진짜 반성했어. 앞으로 잘할게. 첫 달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달, 또 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까지 데려왔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큰아들네 손자 민준이, 둘째네 손녀 수아, 셋째네 손자 준서, 딸네 손녀 하은, 막내네 손자 시우. 손주 5명 얼굴을 못 본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새끼들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식 5, 며느리 사위 5, 손주 5. 다 합치면 20명이 넘었어요. 좁은 집에 북적북적 들어차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북적거림이 좋았어요. 아, 이 맛에 사는 거구나. 셋째 달, 넷째 달, 5째 달. 자식들이 꾸준히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전화도 매주 왔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엄마, 건강해요? 엄마, 필요한 거 없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겠지. 3년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6째 달쯤 됐을 때 큰아들 동우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뭔데? 엄마, 나 그동안 너무 못된 놈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요즘 엄마 오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뭘 해드렸나? 동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건물 받아가고 생활비도 안 드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서 엄마가 500억 있다니까 달려왔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동우야. 엄마, 나 이제 돈 안 바래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네. 엄마가 그 돈 다 기부하셔도 돼요. 나는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저는 동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눈빛이 달랐거든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 알겠다. 7째 달, 둘째 동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내가 엄마한테 받은 밭 있잖아요. 응. 그거 팔아서 주식에 넣었다가 다 날렸어요. 뭐? 그래서 엄마한테 생활비 드릴 돈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동민이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욕심부리다가 다 날린 거예요. 엄마 탓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엄마 용서해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창피해서요. 엄마한테 면목이 없어서요. 바보 같은 놈.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미안해요, 엄마. 알았어. 일어나. 동민이를 용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 게 기특했거든요. 8째 달, 셋째 동준이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요. 뭐? 왜? 와이프가 바람 피웠어요. 공무원 월급 적다고 맨날 구박하더니 결국 동준이가 펑펑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 엄마, 나 어떡해요. 애들은 어떡하고.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동준이 이혼 수속을 도왔습니다.
손주 준서는 아빠가 데려오기로 했어요. 동준이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엄마 근처에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가까이 있어.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아홉째 달, 딸 동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고마운 거 이제야 알겠어. 뭐가? 엄마가 나한테 한복 가르쳐 준 거. 평생 먹고 살 기술 물려준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어. 동수가,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내 딸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그래, 그럼 됐다. 딸이 철들었구나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열째 달, 막내 동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요. 진짜? 어디? 공장이에요. 월급 적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번 돈이에요. 장하다, 동혁아. 엄마, 이번 달부터 매달 20만 원씩 드릴게요. 뭐? 네가 나한테? 네. 전에 못 드린 거 갚을게요. 아니야. 네 월급으로 네가 살아야지. 그래도 드리고 싶어요. 막내가 제일 철없었는데 제일 먼저 용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1째 달, 12째 달. 자식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도 없어졌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 5명이 전부 조건을 지켰어요. 매달 한 번씩 찾아오고 매주 전화하고 명절에도 다 왔고 제 생일에도 다 왔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니들한테 할 말 있다. 뭔데요, 엄마? 1년 약속, 니들이 다 지켰다. 엄마, 처음엔 솔직히 안 믿었어.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니들이 진심으로 변한 거 알겠어.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잖아.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뭐요? 원래 3년 기다리려고 했는데 1년만 해도 알겠더라. 니들 진심인 거 500억 중에서 100억은 니들한테 나눠줄게. 엄마, 20억씩이야. 원래 10억씩이라고 했는데 니들이 잘했으니까 2배로 줄게. 자식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원래 줄 생각 없었는데 니들이 변해서 주는 거야. 나머지 40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기부할 거야. 기부요? 응.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 돕는 데 쓸 거야. 재단 만들어서. 그리고 장학금도 줄 거야.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 돕는데. 엄마, 멋있어요. 멋있긴. 그냥 해야 할 일하는 거지.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이 아주머니 있잖아. 이웃집 아주머니요? 응. 그 사람한테 5억 줄 거야. 5억이요? 그래. 내가 쓰러졌을 때 119 불러준 사람이야. 죽 끓여다 준 사람이고 자식들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줬어. 그러니까 줄 거야. 자식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거 있어. 이제라도 알면 됐지.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는지 잘 봐라. 그게 진짜 가족이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식들은 제가 힘들 때 없었지만 순이 아주머니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식들도 있어요. 3년 동안 없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제 곁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안동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원래 살던 2층 집은 팔고 관리하기 편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무릎 아픈 것도 덜하고 좋더라고요. 재단도 만들었어요. 분이 복지재단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생활비 지원하고 요양원 급식 개선하고 시골 마을에 경로당 짓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학금도 줍니다. 공부 잘하는데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학생들한테요.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못 갔거든요. 돈 없어서 그런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매달 재단일 보러 다니는 게 제 낙이에요.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장학생들이 인사하러 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5억 받고 펑펑 울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저한테 왜 이래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받아. 근데 5억은 너무 많아요. 많으면 뭐 어때? 네가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 편하게 살아. 순이 아주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사고 나머지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줬대요. 아들 결혼식에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언니, 이거 다 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 받은 거지. 자식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큰아들 동호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받은 20억으로 빚 갚고 나머지는 저축해뒀대요. 매달 안동에 내려와서 저 얼굴 봐요. 엄마 건강하시죠? 그럼 네 덕에 건강하지. 큰 며느리 미선 씨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번에 손주들 방학이에요. 데려갈까요? 그래, 데려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둘째 동민이는 안동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제법 잘 된대요. 엄마, 이번에 식당 매출이 1,000만 원 넘었어. 장하다, 동민아. 셋째 동준이는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손주 준서랑 같이 살면서 공무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라서 자주 들러요. 엄마, 준서 봐주실 수 있어요? 오늘 야근이에요. 당연하지. 데려와. 손주 돌봐주는 것도 제 낙이에요. 딸 동숙이는 한복집 잘 운영하고 있어요. 대구 2호점도 다시 살려서 요즘 장사가 잘 된대요. 엄마, 이번에 홀레복 주문이 엄청 많아. 그래, 잘 됐네. 엄마 솜씨 가르쳐준 덕분이야. 고마워. 막내 동혁이는 공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매달 20만 원씩 제게 보내요. 엄마, 이번 달 용돈이에요. 아니야. 네가 필요하잖아. 그래도 드리고 싶어요. 막내가 제일 철없었는데 지금은 제일 효자예요. 손주들도 자주 와요. 방학마다 내려와서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가요. 할머니, 오냐, 우리 새끼들 왔어? 손주들이 뛰어와서 안기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얼마 전 남편 산소에 다녀왔어요. 비석 앞에 앉아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자식들도 다 변했어. 당신 어머니가 남겨준 그 상자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고마워요, 여보. 시어머니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바람이 스치듯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분이. 당신은 항상 최고야.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산소에도 갔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상자 정말 힘들 때 열어봤어요.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는지 보니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81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60년 전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상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500억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자식들과 다시 가족이 된 거. 그게 500억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돈은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 다시 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는지 잘 보세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멀어져 있는 분들 계시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래요. 저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포기 안 했더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지? 평생 키워줬는데 재산 다 받아가고 나서 연락을 끊어? 생활비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부모를 굶겨?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근데요, 읽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안 하고 명절에만 잠깐 얼굴 비추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갑자기 찔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찾아뵌 게 언제예요? 혹시 바쁘니까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하면서 미루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 사연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시면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엄마, 밥 먹었어? 아빠, 건강해? 그 한마디가 부모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저도 이 사연 읽고 나서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밥 먹었어? 먹었지. 웬일이야, 갑자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전화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쉬운 건데. 왜 그동안 안 했지? 여러분도 오늘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사연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이에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는지 잘 봐라. 그게 진짜 가족이다.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너무 당연하게 쓰잖아요. 피가 섞였으니까 가족이고, 같은 성을 쓰니까 가족이고. 근데 진짜 가족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플 때 달려와 주는 사람, 배고플 때 밥 한 끼 챙겨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오늘 사연에서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누가 왔어요? 자식들이요? 아니요. 이웃집 순이 아주머니가 왔어요. 119 불러주고 죽 끓여다 준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이웃이었어요. 근데 500억 생기니까 누가 달려왔어요? 자식들이 달려왔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돈 냄새 맡고 달려온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자식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자식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다. 어쩌다 보니까 바빠지고 자기 가정 챙기다 보니까 부모님이 뒷전이 된 거겠지.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무심했던 거겠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쁘다 보니까 까먹는 거.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무심한 거. 근데요, 그 무심함이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이 나를 잊었구나.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오늘 사연의 할머니도 그러셨대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구나. 이제 혼자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요. 근데요,
다행인 건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조건을 거셨잖아요. 3년 동안 매달 찾아오고 매주 전화하면 재산 나눠주겠다. 처음에 자식들은 돈 때문에 왔을 거예요. 솔직히 그랬겠죠. 500억인데 안 오겠어요? 근데 매달 찾아오고 매주 전화하다 보니까 변하더래요. 아, 엄마가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내가 너무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진심이 됐어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가식이었어도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혹시 멀어진 가족 있으세요? 오랫동안 연락 안 한 형제자매 있으세요? 뭔가 서운한 일 있어서 안 보는 친척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잘 지내? 밥은 먹었어? 그거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에요. 오늘 사연의 할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자식들이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대요. 근데 매달 보고 매주 통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대요. 지금은 손주들이랑 까르르 웃으면서 노신대요. 아, 이 맛에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사연의 할머니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드셨대요. 이러다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거구나.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하셨대요. 근데 포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6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상자가 열렸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상자가 있을 거예요. 아직 열지 못한 상자.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 그게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포기하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연의 할머니가 그날 밤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자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겠죠. 근데 포기 안 하셨어요. 힘들어도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래요. 지금 힘들다는 건 좋은 일이 곧 온다는 뜻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힘드시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아니면 전문가한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자식들한테 조건을 건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세요? 500억 중에서 100억만 자식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겠다고 한 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특히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꼭 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